의 정치, 사회적 이슈와 지역의 이야기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시사터치 따따붙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또 김경진 전 국회의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오늘 지금 오는데 좀 비가 이렇게 추적추적 내리더라고요. 네. 좀 그 센치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네. 이제 봄이 깊어지는데 사실은 네. 이번 주가 지금 세월호 추모 주간이거든요. 네. 하늘이 알고 또 비를 내리는군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 아직도 지금 정리가 안 된 몇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궁금합니다. 검찰에서 마지막에 이제 특별 수사단을 투입을 해가지고 수사를 했었는데 네. 마지막까지 조금 이제 좀 이렇게 명확하게 끝나지 않은 부분이 네. 일단 해경 지휘부의 법적 책임, 구조와 관련된 법적 책임이 얼마만큼 인정이 될 것이냐, 네. 이제 그 논란 하나. 그다음에 전원 구조했다고 지금 오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도대체 네. 그럼 그 오보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수사하는 과정에서 네, 법무부라든지 또 이게 상층부로부터 외압이 있었느냐, 이제 네. 이런 부분과 관련됐는데 검찰 특별수사단이 특별히 어떤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고, 네. 이제 세월호 유족들은 어쨌든 니들이 노력한 건 알겠는데 그걸 네. 정확히 믿을 수는 없다. 네. 이제 이런 입장이어서 그 수사한 기록 자체를 유가족들에게 좀 공개하고 볼 수 있도록 해달라. 지금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법상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직은 이제 기록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어차피 그 이제 역사 속으로 아주 분명하게 이게 자리 잡아야 될 사건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또는 국회에서 의결을 해서라도 이 부분은 기록 공개를 하는 것이 유족들 마음도 풀어주고 온 세상에 어떻게 보면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어떤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목포 신항에 세월호 선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지금 있습니다. 있죠. 근데 이 세월호 선체를 이제 그대로 전시를 해가지고 생명과 관련된 기념관을 이제 국가가 만들려고 하는데 실은 이 선체의 소유권이 아직은 국가 소유가 아니에요. 전에 망한 그 회사 해운사 소유도 아직은 소속이다 보니까 국가가 이 선체를 전시하고 생명기념관을 만들려고 해도 이게 법률상에 좀 문제가 생겨서 이 부분을 좀 빨리 정리해야 될 필요성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진도 팽목항에서 한 600m 떨어진 지금 서망항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이 서망항 뒤쪽에다가 이 해양안전기념관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 해양안전기념관의 일부가 또 이 팽목항 이 추모 기념관을 겸해서 아마 만들어지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진도군에서는 지금 현재 이 계획하고 있는 서망항 쪽이 가장 최적의 입지다. 현실적으로 거기다 이렇게 위치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족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팽목항 그 자리에 그대로 해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추모관 겸 또 이제 생명 안전 해양 뭐 안전관 건립에 있어서 이제 입지 선정에서도 조금 이견이 있는 거네요. 그래서 유족하고 아마 진도군 쪽하고 좀 이견들이 있어서 어쨌든 마음이 아픈 가운데 아직도 이런저런 해결해야 될 과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가 제 기억으로 2014년 4월 16일 그 이른 아침 뭐 8시, 9시경에 이제 저희가 뉴스를 접하고 정말 다 충격에 빠졌었는데 벌써 이제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지금 저희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진상 규명도 지금 제대로 아직은 그러니까 이제 진상 규명이 큰 틀에서는 대부분 됐는데 됐어요. 이제 소소한 쟁점들 어차피 지금 당시 세월호 선장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처벌을 실형 나오고 이제 처벌을 받았는데 그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 중에 아직은 조금 이제 좀 불투명하게 보여지는 몇 가지 항목들이 좀 있었죠. 근데 이제 희생자들 유가족 입장에서는 지금도 좀 이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이것을 좀 완전하고 또 완벽하게 좀 진상규명하고 그리고 이제 추모하는 좀 전 국민 차원에서 추모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기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무튼 유가족들 생각하면 정말 또 여전히 가슴이 미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저희 이제 의원님 정리해 주신 이제 3가지 해결 과제에 대해서 당면한 그런 과제에 대해서 좀 빨리 해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뭐 정부도 정부지만 국민 차원에서도 다 좀 관심을 갖고
함께 그러니까 계속 이제 들여다봐야 될 유가족, 것 그다음에 같아요. 진도군, 네. 전라남도, 그다음에 우리 국가,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국가의 일부긴 하지만 국회 뭐 이런 데가 네. 아마 동시에 몇 가지 좀 타협안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모두가 좀 열린 마음으로 또 유족들도 조금 좀 열린 마음을 다 같이 가지면 네. 이 문제에 대해 합의가 조금 더 쉽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추모하고 또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쉬이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 7주기를 맞아서요, 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바입니다. 이제 그 이슈 체크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봐도 되겠습니까? 이게 뭐 특별한 이슈라기보다도 네. 이제 뜨거우지 않았습니까? 예, 좀 그- 전국 또 현안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의원님. 그러니까 예. 이제 서울하고 부산하고 이제 시장 선거가 있었고 네, 네. 시장 선거 결과가 마지막 여론조사 수치보다도 오히려 더 지금 여야 간에 어떻게 보면 득표율 격차가 벌어진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아, 네. 네, 서울시장 선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59%, 민주당 박영선 후보 37.7%, 오세훈 후보가 1위로 예측됐습니다. 네, 부산입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64%, 민주당 김영춘 후보 33%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예측 1위입니다. 민주당 소속 전임 시장들의 성비위 탓에 치러진 이번 보선에서 LH 사태 등으로 현 정부와 여당의 분노한 민심이 야당의 압승을 낳았다는 평가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단히 아마 충격이 좀 큰 것 같고요. 네. 또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선거를 총괄 지휘했던 우리 지역 출신의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도 네. 또 좀 충격이 많이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이거를 국민들의 이 마음을 읽고 결국 국민들의 생각하는 거, 국민들의 판단, 국민들의 네. 마음이 이게 표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민심이죠. 네. 네. 그래서 이 마음을 읽고 민주당을 국민들의 마음하고 이제 일치시키느냐 이제 이런 네. 부분이 과제인데 이제 국민들의 마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대단히 생각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보면. 지금 다양한 해석들이 네,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또 대책도 여러 가지일 것 같습니다. 조국이나 추미애를 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옹립하지 옹호하고 밀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일각에서는. 네.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조국이나 추미애에게 너무 힘을 실어줘서 그분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참패를 했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고 이른바 내로남불. 네. 뭐 하여튼 그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추진해왔던 정책들 또 정치적인 행위들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당 내부가 우선 이제 그게 이제 의견 일치가 안 되니까 네.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아마 민주당이 내년 대선이나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거의 전국적으로 참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이제 이런 상황이어서 전체적으로 조금 좀 내부에서 정말 문을 잠그고서라도 이렇게 치열한 토론과 원인 분석 이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아무쪼록 당 차원에서는 좀 이제 수습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내년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 또 시간도 촉박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들 있죠. 참 호남이 어찌 보면 이제 민주당에 이제 뿌리를 두고 있는 또 지역 입장에서 호남의 민심 또한 좀 요동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 아무쪼록 뭐 전국이 좀 안정되고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말 좀 전 국민이 축제다운 축제로서 좀 선거를 치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격적인 주제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을 거듭하면서 점심시간 배달 음식을 찾는 직장인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식당들도 속속 배달 영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최근에는 배달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자, 광주시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광주 공공배달 앱을 출시해서 지난 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기대와 함께 성공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시사터치 따따붙다에서는요, 민간 배달 앱의 문제점과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그리고 오늘 주제가 되고 있는 광주 공공 배달 앱의 성공 조건에 대해서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특별히 도움 말씀 주실 광주경제고용진흥원의 주민옥 부장님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죠, 저희가. 네. 의원님 모시고 또 저희가 이제 이슈 체크를 하는 게 항상 순서로 있어서 자. 저희도 지금 이제 오늘 이렇게 자리하신다고 해서 좀 기대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지금 이제 경제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또 경제 진작,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일 것 같아서 흥미로운 이슈라는 생각에 좀 기대를 하고 모셨습니다. 광주 공공 배달 앱과 그리고 이제 저희 부장님 지금 몸담고 계시는 광주 경제고용진흥원이 어떤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자리하셨는지 우선 광주 경제고용진흥원 좀 소개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광주 경제고용진흥원은 이 광주 지역의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 등의 이 경쟁력 강화와 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 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광주시 출연 기관입니다. 네. 이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는 이 양동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 또 우수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지원 사업, 또 광주 대표 음식 지원, 또 빛고울 소상공인 지킴이 등 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들을 전담으로 해서 지원하고 육성하는 지금 일을 도맡아 하시는 곳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남공단 8번도로 8번도로에 있으시고요. 하남공단. 거기 그러면 직원들은 몇 분이나 계셔요? 저희 직원들이 60명 정도 됩니다. 60분 정도. 와, 굉장히 그러면 이게 큰 전통시장이라든지 또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소상공인 영업하시는 분들은 여기 가면 하남공단 8번도로 우리 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 가면 네. 이런저런 도움을 꽤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뭐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네. 중소 제조업체들도 저희가 지원을 네. 해주고 있으니까 네. 자영업자들은 무조건 찾아오셔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 어려움을 가장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너무너무 어려운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요새 또 어려움 토로하는 것들이 오셔서 얘기하시는 것들이 어떤 더 내용들? 크실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집합금지 업종에 계신 분들이 네. 피해가 제일 크고 네. 뭐 작년 2020년 같은 경우에 네. 한 15차례 정도 이렇게 집합금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사실 업종에 따라서는 뭐 문을 연 날보다 닫은 날이 더 많은 업종들도 태반입니다. 또 매출액이 0원인 업종도 아예 또 없는 있었고요. 경우도 많고 네. 대신 또 고정 비용은 꾸준하게 지출이 되고 네. 있는 상황이라 그런 점이 어려운 점이 가장 말씀만 들어도 그냥 가슴이 그냥 아픕니다. 절절하고. 금방 코로나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어려움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배달앱이라는 플랫폼이 지금 성행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가입을 하셔가지고 이른바 배달앱을 토대로 팔로를 개척을 하는 그런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희 지역도 그럽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 2020년 4월 기준 이 중소벤처기업부 조사 결과를 보면 소상공인 매출은 이 전년 동기 대비 69.2%가 감소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 자영업 비중이 높은 음식점 매출이 58.6%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반면 이 온라인 매장의 경우는 간편 결제 시스템 도입, 또 배송 서비스 개선 이런 이제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오히려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네. 유일하게 온라인 매장만 매출이 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의원님, 네. 배달앱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저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저는 이제 아들을 시키죠. 아니 저도 해보긴 해보는데 이제 귀찮으니까 아들한테 하면 아들은 애들은 금방 뭐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보면. 예. 그리고 뭐 총알같이 오고. 예. 그래서 그 배달앱도 보니까 아들 핸드폰 보니까 한 두세 가지 이렇게 다 동시에 깔아놓고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유명한 브랜드인데 뭐 이런 거 말씀하시죠? 그리고 저는 처음에 이제 배달앱 생각할 때 피자
네. 통닭 네. 뭐 이 정도만 생각을 했어. 통닭보다 치킨. 네, 치킨 다들 세대 차이가. 이런 것만 생각을 네. 했는데 네. 아들놈 이렇게 주문하는 걸 보니까 다양하더라고요. 일단 회도 배달이 돼요. 네, 네, 네. 회, 그 매운탕 감도 이게 딸려와요 보면. 네. 그 다음에 김치찌개. 우리가 김치찌개를 배달해서 이렇게 시켜 먹는 거 생각도 못했잖아요. 김치찌개도 네. 배달이 와요. 네, 네. 부대찌개. 네. 부대찌개는 끓여져서 거의 완제품 상태로 온 게 있고 끓일 수 있는 상태로 온 것도 있고 그래서 정말로 모든 음식을 다 배달시켜서 먹을 수 있다. 네. 거기다가 아들놈 보니까 야 내가 군만두를 별도로 시키기는 좀 아깝고 짜장면 먹는데 군만두 2개만 좀 어떻게 따라서 먹을 수 없을까 하면 서비스 찾아보면 있다. 네. 그래서 군만두 서비스 서비스도. 오는데 그렇구나. 네, 역시 그렇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십니다. 똑똑한 아들을 네. 두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메뉴 선택의 폭이 정말 그 네, 제한이 네. 없어요. 지금 이제 네. 그 요식업 하시는 오프라인 매장들을 전부 다 이 배달앱에서 선택해서 네. 그 이제 주문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또 기호에 맞게끔 그런 서비스도 굉장히 네. 디테일한 서비스까지도 지금 가능한 거네요. 심지어는 저 이제 서울에도 많이 있으니까 서울에 있으면 춘천 닭갈비도 배달이 와요. 춘천에서. 춘천에서요. 춘천에서 닭갈비 배달도 와요.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서. 네, 경계를 넘어서까지. 네. 놀라운 세상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더 이상 이 배달 그러니까 플랫폼을 통해서 뭔가를 주문하고 네. 이 음식도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뭐랄까 섭취하고 뭐 소비를 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일상화된 거죠. 공기 숨쉬는 것처럼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그냥 네, 네. 평상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이 방송 위해서 최근에 이제 배달앱을 지금 다운로드를 받아서 봤는데 여행 상품도 거기에서 구매를 할 수 있고 렌탈 서비스까지 거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진짜 거대 플랫폼이 이렇게 지금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이거 너무 많은 것들을 잠식을 하고 있는 거 아니까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편리하고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좀 문제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달앱 사용으로 지금 발생하는 문제점, 특히나 우리 이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입장에서 어떤 부담이 가중이 되고 있는가 저희 시사터치 따따부따 취재진께서 직접 현장에 가서 좀 영상으로 담아 오셨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주문이 급증하면서 생활 속 필수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배달앱. 온라인 배달 음식 시장이 최근 3년 새 6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배달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 외식업계에서도 배달앱을 통한 광고가 어느새 필수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홀 매장 손님들이 많이 없고 그래가지고 배달을 시작하게 됐는데 요즘에 배달도 하루 평균 5개, 많게는 12개 정도 나오고 있어요. 매출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냥 현상 유지하려고 남들 하니까 그러니까 시작을 했어요. 배달앱을 통한 주문은 증가했지만 정작 소가리를 하고 있는 외식업체들. 일회용 포장용기 구입 비용은 물론 높은 배달 수수료와 광고료까지 일손 부담은 늘어났지만 수입에는 큰 변화가 없는 셈이다. 국내 배달앱 시장의 99%를 점유하고 있는 3사 배달앱. 중소기업 중앙에 따르면 배달앱 입점업체의 63.2%가 수수료와 광고비 수준이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왜 수수료가 과하다고 하는 걸까? 배달을 하다 보니까 이게 수수료 그런 문제들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거 배달을 하면서 뭐 남는 게 있다던가 이런 건 거의 없어요. 깃발을 이렇게 꽂더라고요. 깃발을 꽂는데 그게 광고 수수료가 88,000원이에요. 근데 그것만 나가면은 우리는 좋겠다 했는데 그 광고 수수료 외에 손님들이 결제를 했을 때 거기에서 결제를 받는 부분을 우리한테 다시 입금을 해줄 때 또 거기에 또 다른 수수료가 또 나가더라고요. 수수료며 배달비며 그런 게 거의 25%에서 30% 정도 가요. 배달앱 1위 업체의 경우 기본 광고료는 월 88,000원. 일명 깃발 꽂기라고 불리는 시스템을 통해 광고를 하는 것인데 깃발 하나당 3km 이내의 구역에 노출시킬 수 있어 배달 가능 지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깃발당 88,000원씩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가 선불 결제를 할 경우 배달앱 입점업체에게 최대 3.3%의 대행 결제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것. 결국 입점업체는 광고 수수료와 결제 대행 수수료까지 이중 부담을 쥐고 있는 셈이다. 끝으로 앱을 통해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 배달 대행료 또한 업체와 나눠 부담하고 있으나 배달을 유도하기 위해 대행료의 대부분을 업체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다. 결국 배달 의존도가 높은 자영업자들은 대형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정책에 대해 뾰족한 대안이 없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저희들은 선택권이 없잖아요. 요하고 배달 민족에서 요구사항이 있으면은 어떠한 의견을 낼 수도 없고 이런 걸 이렇게 전혀 선택권도 없고 거기서 요구는 100%를 다 수용을 해야 돼요. 아무리 아닌데 하면서도 일단 가게를 운영을 하려면은 그쪽의 요구사항을 100% 아마 수용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영상을 이제 보고 지금 저희가 이제 배달 영업의 매출이 고스란히 지금 이제 업소로 순이익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제 배달 앱 그 플랫폼으로 굉장히 누수가 크다라는 것을 좀 막연하게 알게 됐습니다. 좀 이제 꼼꼼하게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지금 보니까 결제 대행 수수료, 네. 네, 그리고 또 광고 수수료, 네. 또 배달료? 그러면은 탕수육 플러스 짜장면을 하나를 시켜서 이 지금 그러니까 중국집에서 업소에서 남는 게 뭐 얼마나 있을지 이거 마이너스 아닐까 좀 이렇게 막연하게 좀 걱정까지 되거든요. 좀 어떤 구조입니까? 이게 현재 네. 민간 배달앱의 수수료가 보통 6%에서 12%까지 합니다. 네.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로 봤을 때 매출을 100만 원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10만 원이 고스란히 수수료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거기는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광고료, 배달료는 포함이 안 된 금액입니다. 네. 네. 그것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은 뭐 20% 이상 된다고 봐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런 이 광고 비용 같은 경우는 아까도 뭐 깃발 얘기도 이제 나왔지만 네, 자기가 네. 운영하고 있는 동에서 매장 있는 동에서 다른 지역도 이렇게 커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근 지역 같은 경우. 그런데 이제 저게 가상의 업소를 이렇게 내는 경우에 고스란히 한 8만여 원 정도, 개당 8만여 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광고비가 되는 거죠. 매달이요? 물론 매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게 얼마나 비싸냐면 우리 옛날에 그 신용카드 대한민국 네.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신용카드 이게 수수료가 비싸다 그래가지고 매번 그게 선거 때마다 쟁점이었어요. 근데 그 수수료가 비싸 봐야 가게들은 2%, 3%. 네. 3% 비싸다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선거 때 매번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낮추고 이래서 네.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로 낮춰가지고 지금 0.8%까지인가 낮춰졌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용카드 수수료가 0.8%가 낮춰졌는데 지금 이거 6%에서 한 15%, 12% 뭐 이 정도까지 이게 네, 요 네, 결제하는 거 자체로 해서 한번 나간다고 친다면 어마어마하게 이게 나가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지금 수수료율이 지금 높아도 너무 높은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또 이제 보니까 뭐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민간 그 배달 앱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독점이라면서요. 세 군데밖에 없어요. 세 군데밖에. 예, 세 군데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각 지역에서 오늘 네. 이제 와주신 것처럼 이제 광주형 배달앱, 광주시에서 네. 출제한 배달앱이 각 지역별로 생기고는 있지만 그렇게 조그맣게 생기는 것 말고 그냥 실질적으로는 세 개밖에 없어요 보면. 사실 세계 사업장이 뭐 거의 그냥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회사라고 이제 보셔도 됩니다. 그 이제 99% 지금 장악을 하고 있고요. 기타 제가 이제 광주 공공배달을 같이 하고 있는 위메포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조금씩 이렇게 운영되는 회사들이 나머지 이제 1% 정도고 요 근래 들어서서 이제 그 광주 공공배달 저희도 이제 물론 시작했지만 사실 이 비대면 언택트 시대 이
온라인 사업은 네. 조금 뭐 힘이 든다고 해서 저희가 뭐 내팽개치거나 이렇게 도외시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네. 네, 이건- 시대 흐름이라 이건 계속 늘고 있는 부분은 네. 온라인 쪽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꾸준하게 배달 앱을 지금 개발하고 또 지금 운영 중인데도 14개가 있습니다. 아, 네. 예, 우선 제가 이제 그 다음 질문 넘어가기 전에 네. 의원님 그 지금 민간 배달 앱의 독점 시장 체제를 좀 더 네.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적으로 좀 노력은 어느 정도 좀 기울이고 있는지 그게 또 지금 궁금하거든요. 법 제도 개선할 건 없어요. 이거는 당연히 이제 공정거래법상 가령 네. 지금 이제 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세 개의 회사밖에 없으니까 현재의 그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약에 불공정 어떤 경쟁 행위를 한다 네, 그러면 네. 거기에 따라서 일정한 제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자체를 뭐 니들 하지 마라 해라 뭐 이게 지금 현재의 법에 의한 요건만 맞추면 항시 할 수 있어요. 외국 자본이 와서 이걸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은 없어요. 뭐 삼성전자가 반도체 뭐 그 사실상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반도체 독점 생산한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이거는 국가가 이 독점에 관한 룰만 잘 지키면서 하면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불공정 거래를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네.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법적 처벌이 하지 가능한데 마. 지금 네. 현행법상으로는 네. 뭐 이렇게 걸릴 만한 하면 하고 하는 게 있는 문제가 거다. 없는 거죠. 수수료율을 좀 낮추는 그런 법안이 좀 통과되면 그거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가령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소 그러니까 네, 집 네. 같은 거 복도방에 사고 팔 때 네. 그럼 지자체 조례로 이게 뭐 몇 퍼센트 이내로 이게 거래 가격에 이게 상한선이 정해져 상한선이 있잖아요. 있고 네. 그다음에 사람들 소개할 때 직업 네. 소개서 있잖아요. 네. 이 직업 소개서도 뭐 첫 월급의 몇 퍼센트 이내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게 예외적으로 이게 이제 제한되는 어떤 수수료 상한을 법으로 정할 수 있는 업종이 있기는 있는데 네. 이 배달 상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법제는 없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그게 그 어떤 제한 입법이 돼 있는 그런 국가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너무 자유시장 체제 손을 너무 또 깊숙이 이렇게 넣는 거 이게 아닌가 지금 그런 문제가 생각이 뭐냐면 들면서. 그러니까 네. 소상공인을 생각하면 이게 수수료 상한선을 둘 법도 한데 스타트업 업체들 있잖아요. 뭐 판교라든지 뭐 우리도 보면 저쪽에 이제 첨단지구에 있는 스타트업 업체들 같은 네. 경우는 이걸 통해서 또 돈 벌고자 하는 네, 플랫폼 형성하는 네. 젊은 사업자들이 있거든요. 또 신시장의 개척이 네, 되고. 그럼 그 네. 친구들은 뭐냐면, 아니 국가가 니들이 뭔데 자유시장 경제에 끼어들어가지고 이 영업을 왜 하냐, 민간에 왜 안 맡기냐, 거기다가 상한선까지 왜 제재하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우리가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소상공인들만 생각하면 당연히 이건 여러 가지로 제한을 둬야 되지만 또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좀 편치 않은 대목이 있어요. 네. 참, 뭐 쉬이 이렇게 그 해소가 될 그런 어떤 법제도 개편 하나 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점차적으로 좀 이제 개선의 여지와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장님, 지금 뭐 우선은 지금 계속 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비용 부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격 상승, 배달업으로 인해서 뭐 우리 그 상인들이라든지 소비자가 어떤 피해를 지금 입고 있는지. 이 배달의 수수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고정 비용 다음으로 이제 쭉 가장 많은 포션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의 이 매출 순이익이 떨어지면서 네. 자칫 잘못하면 제살깎기 경쟁으로 내몰려서 이 상인이나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가 올 수 있는 거죠. 과도한 경쟁을 예, 유발하네요. 지금 예를 들어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경쟁에서 내몰려 가지고 뭐 예를 들어 가맹점이 한두 군데 이제 문을 닫는다. 그러면 고스란히 소비자가 또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실 전체적인 이 분위기상 어떤 이제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랬을 때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현재처럼 뭐 코로나19 시대에 서로 이렇게 답답해 있는 상황에서는 자칫 어느 한 부분이 조금 삐끗해져 있을 때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연쇄 폐업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게 가장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자칫하면 이제 도미노처럼 연쇄 폐업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게 지금 민간 주도의 네, 그 배달앱 그 시장 체제인 거네요. 이 저희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폐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예를 들어 너무 안 돼 가지고 폐업을 하게 됐을 때 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가 거의 200% 정도 증가가 했습니다. 폐업 지원 신청 들어온 데가. 네, 그 정도로 정말 이렇게 뭐 과연 이걸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정말 여기서 이렇게 접어야 되느냐. 소상공인들은 정말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지금 코로나라는 변수, 그리고 또 이제 민간 주도의 그런 배달앱의 뭐 약간의 횡포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것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들이 더 지금 어려운 네. 지금 지경에 지금 이제 처해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 배달 앱이 지금 계속 지자체마다 이렇게 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 지금 왜 필요한가는 지금 지금까지 좀 이렇게 피력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다른 지자체들의 지금 현황도 좀 부장님 알고 싶거든요. 지금 이 각 지자체에서 출시돼 있는 공공 배달 앱이 한 14개 정도가 됩니다. 14개. 네. 오, 맞네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군산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이제 굉장히 좀 많이 활성화가 됐었고,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워낙 지역이 넓기 때문에 2개 시만 우선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소비자들이 결국은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소비자들한테 저희가 애양심에만 뭐 이렇게 의존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좀 초창기에 군산이나 경기도 같은 데가 뭐 불꽃처럼 이렇게 막 잘 됐던 이유가 결국은 초기에 이벤트 프로모션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효가 어느 정도 이렇게 떨어져 갈 때쯤이 되면은 수그러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많이 했고, 또 위메포하고도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됐었던 부분이 지속적인 부분. 물론 초창기에는 강하게 좀 해야겠지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벤트 프로모션을 개발해서 가는 것. 그게 롱런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지역 사회에서도 공공 배달의 구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서 광주시가 이제 이번 달에 시범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과연 광주 공공 배달 앱이라는 게 어떤 건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면서 좀 더 이해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배달업 시장의 독과점을 깨기 위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공공 배달앱을 출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1일 광주에서도 첫 공공 배달앱 서비스가 시작됐다.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인 위메포를 기반으로 한 광주형 공공 배달앱은 민간 협력으로 앱 이용의 편리성은 유지하면서 가맹점 가입비와 광고료는 없애고 중개 수수료는 낮췄다는 게 장점이다. 또 지역 화폐 사용이 가능해 소비자는 현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범 운영 3주차에 접어든 현재 가맹점으로 등록한 광주의 외식업소는 모두 2,700여 곳. 이 중 최근 신규 가입한 한 음식점을 찾았다. 건당 최대 15%에 달하는 중개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어 공공 배달앱에 가입한 곳이다. 이게 가장 큰 게 저희가 이제 수수료라고 생각해요. 이제 사업주분들도 다 똑같은 입장인데 저희가 족발 하나를 판매하면 3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기존 어플들은 3,000원을 수수료를 받아가요, 보통. 그럼 지금 위메포를 사용하면은 600원이랑 금액만 받아가니까 이 금액만 한 달로 쳐도 금액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사용해주면 사업자분들한테도 되게 좋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더없이 기쁜 소식이지만 공공 배달앱을 통한 주문은 아직까지 더디기만 하다. 기존 앱은 보통 평일에는 40 내지 50건 정도 들어오는데, 그러면 주말에는 100콜 내지 한 130, 40개가 기존 앱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위메포는 저희 가게에 들어온 지가 1년이 약간 넘었는데 토탈 190 사건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하나, 그러면 2개, 그러면 안 들어온 적도 있었고. 위메포가 광주 공공앱이라는 것은 어제 전화 받고 처음 알았어요. 홍보가 미흡한 탓에 시민들은 물론 상인들조차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배달업계를 독점하고 있는 민간 앱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가맹점과 소비자를 확보하느냐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홍보라고 봐야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이제 공공 앱이 뭐 PR을 하고 뭐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기존에 많이 홍보를 되면은 광주 시민들도 어차피 광주 앱을 쓰면은 광주 상인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 광주 시민한테 도움이 간다 그러면은 홍보만 되면은 기존의 웹보드는 더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기존에 쓰던 거를 이탈을 하려면 이게 뭔가 할인권이나 이런 혜택 같은 게 많이 주어져야 이제 많이 이동을 할 텐데 아직 이제 사장님들도 주문이 안 들어오니까 뭐 이벤트나 이런 걸 많이 못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문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은 사장님들도 이벤트도 많이 하고 같이 이제 고객님들이랑 사장님들이랑 같이 힘을 써줘야 많이 이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능은 어떨지 제작진이 직접 공공 배달 앱을 이용해봤다. 일단 그럼 앱스토어에 가서 제가 이 광주 공공 배달 앱을 쳐야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광주 공공 배달에 치면은 이 보니까 이렇게 위메프 5라고 바로 뜨거든요. 받아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 앱에 접속을 했는데 이 화면을 보시면은 저희가 기존에 쓰던 그냥 배달 앱이랑 크게 뭐 차이가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이 특이한 게 뭐냐면 바로 여기 보시면은 광주 상생카드 로고가 그대로 있거든요. 네, 광주 상생 10% 할인. 네, 이렇게 광주시 모든 매장에서 광주 상생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이런 안내 멘트가 나오고 일단 뭐 저희 작가님들이 고생하시니까 작가님들 위해서 치킨을 한번 제가 주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 제가 사용하는 상생카드거든요, 이게. 사실 이 50만 원을 채우기 쉽지 않은 게 뭐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서는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가끔 그 금액을 다 못 써가지고 페이백을 다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좀 아쉬웠는데 코로나19도 그렇고 이런 배달 앱을 많이 쓰는데 이때 상생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뭔가 여러모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결제를 하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 결제 수단 중에 광주 상생카드로 아예 항목이 딱 있어요. 네. 이거를 이제 클릭해서 저는 주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광주 상생카드로 결제하기. 지금 이 상생카드를 이용해서 주문을 다 했거든요. 주문을 다 했으니까 이제 치킨이 오기만을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전화 온 것 같아요. 치킨 온 것 같아요. 여보세요? 네, 저기 1층에 들어가는데 어디 쪽에 있다면서요? 거기 1층에 계시면은 제가 지금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가시죠. 치킨이 왔습니다. 오셨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치킨 냄새가 너무 좋은데 제가 이제 오늘 이 공공 배달 앱을 통해서 치킨 주문하면서 느낀 점은 뭐 일단 기존 앱이랑 크게 이용 방식이 차이가 없어서 불편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는데 아직 홍보가 덜 되고 이제 시범 운영 기간이라 그런지 그 앱에 등록된 그 식당 업체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식당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바람인 것 같고요. 이게 진짜 홍보가 많이 널리 돼서 많은 분들이 진짜 이용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민간 배달앱의 횡포에 맞서 도전장을 내민 광주형 공공 배달앱.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는 효자가 될 수 있을까? 이제 좀 완벽하게 스터디가 된 것 같아요, 어머니. 제가 방송 때 핸드폰을 잘 안 가지고 오는데 스마트폰을
전 지금 오늘 방송에서 깔았어요. 깔았거든요. 잘하셨습니다. 의원님. 네. 네, 지금 방송 보시는 저희 지역민들께서도 광주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아니 그 말 바로 나온 김에 네. 저기 각 모든 기관에서는 네. 요 광주 배달형 앱을 깔도록 하고 사장님이나 부서장들이 전부 숙제 검사를 한번 하도록 하세요. 시장님도 지나가다가 저 밑에 공무원분 계시면 어이 자네 배달에 깔았어. 한번 핸드폰 한번 보세요. 지금 저희 영상 보는 와중에 네. 김효지 의원님께서 자치단체장이 지나갈 때마다 깔았나 안 깔았나 검사를 해야 된다고 네. 말씀하시는데 이만큼 이제 동참이 네, 정말 예, 중요하고 네. 또 이게 이제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앱을 깔면 그 저 치킨을 만들어주는 치킨 가게 사장님이 600원밖에 안 무는데 그렇죠. 그냥 무슨 배 땡땡이니 뭐 요 땡땡이니 요런 앱으로 3,000원 하면 내야 3,300원을 물어야 네. 되니까 예, 치킨 가게 사장님한테 그냥 똑같은 상품 똑같이 주문해서 먹는데 2천 몇백 원이 치킨 가게 사장님한테 돈이 남느냐 안 남느냐 이 차이거든요, 보면. 네. 근데 어마어마한 이 차이가 나중에 가다 보면 사실은 저 배 땡땡 뭐 요 땡땡 이런 회사들 때문에 나중에 폐업에 이를 수도 있어요. 워낙 저게 지금 수탈이 심한 거니까. 그러니까요. 아, 참. 우선은 저희가 이제 오늘 이제 광주 공공 배달 앱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이 지금 브랜드가 있어요. 이미. 위메프5라고요. 아, 예. 지금 이제 이런 배달만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뭐 플랫폼 어플로서 위메프5 이것이 이제 광주 공공 배달 앱인 거잖아요. 네. 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구축을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 광주 공공 배달 사업은 이 웹을 개발 운영하는 이 민간의 전문성 네. 그리고 지자체 지역화폐의 공익적 요소가 결합된 민관 협력형으로 이제 운영이 됩니다. 민관 협력. 이게 이 지속 가능성에 한계가 있는 이 공공 배달 앱을 개발하는 대신 민간 시장의 배달 앱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이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을 채택한 겁니다. 그리고 민간 협력형 배달 앱은 이 공공 배달 앱 개발 방식에 비해서 이 민간 대행사 위탁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 발생이 없고요. 네. 또 이 민간의 기술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어서 관리 운영상 이 전문성과 경쟁력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도 이 민간 협력형 배달 앱은 서울시와 충북, 강원도 등에서도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비슷한 형태로 그러니까 서울이나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거군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말입니다, 네. 의원님. 네. 군산 같은 경우는 네. 지자체가 자체 개발을 했잖아요. 네, 그 네. 지역의 업체하고 네, 네. 이렇게 손을 잡고 네. 그래도 크게 성공을 했단 말입니다. 네, 네. 왜 광주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근데 각각의 장단점들이 네, 그게 있는 것 궁금해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업무를 담당해서 하는 공무원이나 준 공무원들이 정말 열성적으로 잘 해주고 또 시민들하고 서로 화합해서 이게 시너지가 나면 정말 잘 되는데 네. 이게 또 우리가 이제 공무원 하면 사실은 그냥 일 안 하고 복지부동 그냥 눈만 돌리고 월급만 타간다 뭐 이런 안 좋은 선입관도 좀 있지 않습니까?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예. 그러면 이게 네.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보다도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자율성이라든지 동기 유발 또 소비자들의 어떤 욕구 변화에 따른 즉시적인 대응 이런 네.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데도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상황에 따른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민간한테 위탁하는 형태를 취했다 그래서 이게 뭐 잘못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각각의 장점, 단점이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한테 가장 맞는 건 뭐고 이걸 선택했을 때 우리가 또 얼마만큼 또 잘 네. 운영을 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저희 뭐 김경인 전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수긍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어찌됐건 위메 땡땡 네. 여기가 민간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또 요구하는 사항이 지금 현 시점과는 또 달라질 것 같고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역의 뭐 소상공인들 또 지역민들 더 나아가서 광주시가 또 다른 어떤 그 변화하는 상황에 또 어려움을 겪거나 또 문제에 봉착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도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제 위땡땡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제 후발 주자이고 네. 또 나름대로 이렇게 시장 영역을 좀 넓혀가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
광주경제고용진흥원하고 이렇게 같이 네. 손을 잡게 된 겁니다. 네, 네. 일단 계약 기간은 저희가 이제 3년으로 했는데 네.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에 뛰어들면서 시스템 구축 비용에 대한 이런 재정 부담을 갖는 것보다는 저희가 지금 전부 좀 현실적으로 문외한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쪽에 이제 노하우 같은 거를 저희가 3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좀 더 배워가지고 3년 후에는 사실 뭐 좋은 조건으로 계속 유지가 될 수도 있고 네. 저희가 독자적으로 네. 운영을 할 여지도 있는 겁니다. 네. 사실. 그래서 하여튼 3년 동안 계약 기간 안에는 계약사하고 네. 충실히 좀 협의를 해가지고 네. 조금씩 이렇게 조율해 가면서 좀 네. 앞으로 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순간 기준으로 보면 그 배 모시기 이제 또 뭐 요 모시기 예, 여기가 워낙 지금 저는 배 땡땡이라고 표현했는데 네. 배 머시기라고 정말 구사히 여기가 네. 워낙 지금 폭리를 취하고 있는 형태니까 네. 위 머시기가 아무리 한다 그래도 여기는 지금 광주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결국은 대단히 저렴한 수수료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최소한 무슨 3년 기간 동안은 어쨌든 광주시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대단한 도움이 좀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직이나 광주시 전체가 여기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 익혀 나가고 또 서로 간에 조율해 가면 될 것 같아요, 보면. 이게 사실은 이제는 플랫폼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경제적인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기를 흡입해서 살아가고 물을 마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생존의 아주 기초적인 존재 조건이에요. 네, 보면 이제는 네, 인터넷 네. 플랫폼 경제라고 하는 네. 것이. 그래서 이게 더 이상 무슨 스타트업들의 돈을 벌기 위한 도구다, 수단이다. 무슨 여기에 혁신의 어떤 기업 혁신과 어떻게 보면 이런 돈 버는 장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네. 이제는 국가가 전기라든지 상수도, 상하수도처럼 가장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될 SOC의 일종이다. 공공재라는 공공재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항이라든지 항만, 뭐 도로 이것만 SOC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플랫폼 자체가 SOC다라고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배달이라든지 이 중개 어떤 상거래 중개가 되는 이런 것들은 이제는 국가의 예산이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공기업 형태로 운영을 해서 이게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이용하는 소비자인 보통의 국민들 모두가 최적의 효율을 가질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중간에서 이 어떻게 보면 이 중개 수수료가 어마어마한 어떤 부의 착취의 원천이 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지하는 이런 식으로 첫째 패러다임의 전환, 법과 제도의 전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옛날 우리가 카드 수수료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는 카드 중간에 이 전산 승인해 주는 이 밴 회사들 비용 때문에 그런다고 했는데 그때 옛날에 홍준표 의원이 유명한 얘기를 했었어요. 야 그럼 밴 회사를 국가가 예산 투입해 가지고 그냥 직접 만들어서 직접 운영하면 그 수수료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전 소상공인들이 카드 수수료 부담 때문에 시달릴 일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때 국가가 안 했어요. 결국은 이익 단체인 이 금융업계나 벤사들 압력에 이제 못 이겨가지고 지금 그렇게 됐는데 이 배달 중간 앱 시장이라든지 뭐 자동차, 택시 이런 운송과 관련된 이런 중개 플랫폼 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이재명 지사가 사실은 그 약간의 뭐랄까 파퓰리즘하고 상관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가 굉장히 적절하게 의제를 던졌고 그래서 경기도 군산에서 이 문제는 선도적으로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이제 광주가 한 3년 정도 계약을 했다고 하지만 3년 정도 하고 이 지금 위 땡땡 회사하고 이제 적절하게 그 회사도 사실 적절한 수입을 얻어야 되거든요. 자본 투입이 있으니까. 근데 적절한 수입을 얻고 상호 상생이 가능한다면 계속해서 하고 그게 만약에 아닌 상태다 이러면 사실은 국가가 됐든 광주시가 됐든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제대로 된 회사를 만들어서 이걸 이게 소상공인들에게 제공을 해줘야 되고 광주 시민들에게도 제공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계속 좀 시범적으로. 시기상조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이미 하고 있고 군산에서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지금 17군데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시기상조 아니에요. 지금 빨리 들어가서. 근데 그렇게 되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뭐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국정과제 차원으로 이렇게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또 예산도 제가 확보가 되고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무슨 그 디지털 도시 하나 만든다고 그래 해서 사실 뭐 3조 예산 투입한다, 5조 예산 투입한다 이거 하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이 인프라 깐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무슨 1조도 필요 없어요. 보면 몇천억 투자하면 되거든요. 우선순위가 이쪽에 가야 되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그러니까 디지털 거래 플랫폼 제공을 하기 위한 어떤 공사, 공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돼요, 이게 보면.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안에서 민간 시장도 좀 거대 기업이 있을 수 있고 또 유니콘 기업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작은 기업이 있을 수 있고 그건 이제 또 그 시장 경제 체제에서 살아남는 것은 이제 그들의 몫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세계 그 하나의 큰 우산 안에 있는 그런 기업이 그룹이 이렇게 독과점 형태로 장악하고 있는 이런 시장 질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배달의 그 개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공적 자금이 투입되다 보니까 이제 세금이 투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젊은 분들은 이용도가 높으니까 충분히 그 세금이 투입돼도 그에 따른 어떤 복지를 누리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고령층의 경우에는 이게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그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형평성은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해야 되나요? 아무래도 이런 이제 IT 기기에 익숙한 20대, 30대 그리고 조금 더 폭을 넓히자면 40대까지를 사실은 저희도 주 타겟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50대, 60대 넘어가는 것은 이제 플러스 알파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은 다른 분들한테는 뭐 이렇게 그냥 소외되게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대안이 이제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5개 시장을 저희가 지금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 플랫폼을 뭐 이제 현장에 직접 모듈을 하나 놔두고 배달을 해주는 방식으로 하는데 주문 같은 경우를 저희가 앱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유선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현재 뭐 다른 중소 마트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장을 봐가지고 오면은 그거를 가져다 배달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끊임없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는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는 이제 7월 1일 날 정식으로 이제 오픈할 예정이고요. 거기서 일할 이제 그 배달 라이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섭외를 해가지고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정치를 해봤던 제 입장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니 요새 할아버지 할머니들 카톡으로 그 손주들 있잖아요. 손주들 옹알옹알하고 노래 부르고 하는 것들 며느리들이 이거 동영상 찍어가지고 보내면 그거 잘 보시거든요 보면.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옛날에 처음에 카톡 얼마나 힘들어했어요. 근데 이제는 카톡을 하면은 이게 손주 영상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다 카톡을 하시거든요 보면. 심지어는 영상 통화도 하셔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이걸 너무 이게 무슨 50대 넘어가면 정보 소외계층이다 이걸 잘 못 쓴다 이렇게 전제를 하지 마시고. 경로당에 일일이 사람을 젊은 사람 하나씩 보내가지고 젊은 대학생들 뭐 이렇게 공적 글로 엉뚱한 데 하지 마시고 데리고 와서 경로당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1인당 하나씩 자꾸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돼요. 깔아드리고 가르쳐 드리고 그러면 한 개 경로당에서 가령 한 40%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면 한 1년 지나면 다 써요. 예쁜 어르신들도. 그래서 이거를 진짜 이게 특정 세대만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일은 아니고 이제는 그냥 다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면. 그 어찌됐건 지금 이제 저희 김경선 의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세대를 아우르면서 지금 이제 이미 IT 그 유저들이다. 그런데 지금 이제 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역시 소외계층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정말 또 부수적으로 꼼꼼한 정책을 지금 또 입안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7월에 개시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한번 시행을 해보시고 별 효과가 없으시면 김경진 전 의원님 지금 오늘 대안을 주셨잖아요. 투입을 시켜라. 가서 알려드리고 사용을 하시게끔 해라.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것도 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시사터치 따따따 방송에서도 뭐 저희가 시간을 내어서 한번 다룬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택배 노동자들의 처우 또 지금 이제 열악한 그런 노동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계속 지금 이제 뭐 사망 사고까지 참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전해져서 저희도 한번 다뤘는데 이 배달앱과 또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안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광주의 공공배달앱에서 좀 특화된 그런 정책으로 지금 뭐 고민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야 이 라이더 분들의 연합회도 따로 이렇게 구성돼 있고 한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근데 이 배달 같은 경우는
정말 케이스가 많습니다. 네. 가맹점주께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처럼 라이더에 맡겨서 하는데 건당 얼마씩 주는 경우도 있고 한 달 고정액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군요.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서 저희가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이제 손을 놓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쪽 부분은 지원책이 아직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 배달료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배달료가 발생했다고 해서 거기다 지원을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연합회 쪽하고 조금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진행 상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딱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게 건당 얼마 이러면 요거는 계약 관계잖아요, 보면. 네. 근데 한 달에 이제 정액으로 뭐 300만 원 줄게 이건 이제 고용 관계잖아요, 예, 보면. 거의 준고용. 예, 고용 관계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근로자 뭐 요새 이제 또 뭐 특수고용직 뭐 근로자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특수고용직을 하지만 사실은 법적으로는 이게 계약 관계거든요, 어쨌든. 근데 최소한 이게 사회 안전망으로 그런 어떤 이게 특수고용직이든 아니면 정말 이게 준고용이나 직접 고용이든 그 보험을 좀 국가가 좀 들어줬으면 그래서 그게 어떤 사고를 네. 당하거나 본인이 사고를 냈을 경우에 그거를 어떻게 보면 예산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보험이 들어가 있다면 가령 뭐 우체국 같은 경우는 우체국 보험 같은 경우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이다 보니까 네. 여기에 하게 된다면 그나마 최소한의 어떤 사회 안전망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 열악한 노동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는 직업인데 전혀 보호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이제 광주가 공공 배달 앱을 출시해서 어찌 보면은 직접 운영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들도 광주시의 이제 고용인들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복지 정책까지도 함께 뭐 장기적으로 바라볼 때 고민해 주시고 또 좋은 모델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시범 운영 기간이잖아요. 네. 그리고 7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정식으로 운영을 하시는데 뭐 보안 대책이라든지 운영 계획 좀 짧게 정리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딱 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맹점의 경우는 분명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10% 받던 수수료를 2%만 내면 되기 때문에 분명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지 않고 그러니까 꼭 가입 한번 해 주셔야 되고 문제는 소비자입니다. 소비자가 선택을 해 주셔야만이 광주시가 살아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제가 자료를 좀 따끈따끈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아까 이제 영상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그 배달 절대적인 숫자가 워낙 이제 적다고 나왔는데 제가 1일 날 오픈해서 4일까지 이제 광주시 전역입니다만은 한 400건 정도 상회를 했고요. 지금도 평일에 이벤트가 없는 상태에서도 한 200건 정도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외식업 중앙회 뭐 이런 곳까지 충분히 상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연말까지는 5천 곳 이상의 가맹점을 확보해서 소비자분들이 이용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 땡땡이나 아니면 뭐 요 땡땡이나 이거는 이제 상생카드가 안 되는 거죠? 예. 안 되는데 우리 지역 신용카드만 되는 건데 저희만 우리 지역 상생카드가 배달 앱을 쓰면 상생카드가 되고 결국은 이게 10%만큼 사실은 그냥 혜택이 할인을 먼저 받고 들어가는 홍보를 100번, 1000번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 홍보 계획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죠. 앞으로 또 어떻게 지역민들에게 알리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주 타겟이 아무래도 이제 뭐 조금 젊은층 쪽이고 온라인에 익숙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뭐 쪽이라든지 그런 쪽에도 광고가 초창기에는 이제 시작을 했고요. 현재는 이제 뭐 시내버스, 지하철, 5개 전광판 그리고 이제 방송, 뭐 방송도 캠페인 방송이라든지 뭐 자막 방송이라든지 꾸준하게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제 뭐 대학 측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도 좀 협력을 해서 홍보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쭉 말씀 듣다 네. 보니까 부장님께서 진짜 일선에서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것 네, 같아서 네,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면서 오늘 지금 이제 소상공인 소비자 그리고 지역 경제 모두를 위해서 지금 이제 탄생을 한 광주 공공 배달앱 정말 그 성공을 기원을 하면서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소비자를 위한 이 다양한 혜택들을 저희가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가맹점 여러분들 또 소비자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이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웹입니다. 결국 이제 우리 거죠. 근데 저희가 뭐 시민들한테 애양심에만 뭐 이렇게 호소를 하기는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분명하게 저희가 메리트를 드릴 겁니다. 그건 네. 제가 약속을 드릴 테니까 네. 많이 들어와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이용 한번 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마칠 네. 시간이 됐습니다. 네.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금 배달 앱을 포함해서 가령 뭐 택시 호출 앱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거래와 관련된 이게 이제 플랫폼들이 사실은 다음번 대선 공약으로 들어가야 돼요. 공약으로 들어가서 국가 전체가 이걸 이제 소셜 SOC로 이제 제공이 돼야 되는 시기가 딱 됐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이 배 땡땡 뭐 요 땡땡 요거 이용 안 하고 광주형 배달앱 이용하는 것 자체로 해가지고 이 한 건당 그냥 그 가게에다가 한 2,000원 정도 그냥 돈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기부행위. 네. 근데 물건값은 또 한 10% 이상 기본적으로 싸게 사는 거예요, 보면. 네, 그래서 소비자도 이익이고 가게도 이익인 이런 상황을 우리 모두가 좀 조금만 실천해서 그냥 앱만 깔고 거기 주문하는 습관만 들이시면 되니까 소비자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빨리 습관을 들이시고요. 그다음에 각 부처의 기관장들은 열심히 이거 깔았는가 한번 숙제 검사하시기 바랍니다. 숙제 검사라는 말씀이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지. 예, 숙제 검사예요. 공부 잘합니다. 학생들. 착한 소비를 강조하신 네. 것으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민간 배달앱의 과도한 착취와 횡포를 막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너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출시된 광주 공공 배달 앱 지역 경제를 살리는 성공적인 서비스 플랫폼으로 안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시민들의 착한 소비에 동참해 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광주 고용경제진흥원의 주민옥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김경진 의원님께서도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